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이 일요일 날이죠. 2026년 4월 12일 오후 2시 4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번에 내가 예고했듯이 이번에는 그 유비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갈량이 충성을 하던 그런 유비 황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유비는 자료가 얼마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유비보다도 제갈량이 더 후대에 더 유명해진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예전에도 내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여기서 다루질 않는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인 사람 이름은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지냈던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사가 만사다. 그런 얘기를 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채용을 해가지고 부하를 쓰면은 훌륭한 사람을 부하로 쓰면은 덩달아 그 윗사람까지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비 황제는 그 훌륭했던 제갈량을 부하로 삼아서 이렇게 부하로 채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국정을 다스려서 덩달아 유비까지도 이제 훌륭한 임금이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유비는 말이죠. 유비는 참으로 훌륭한 제갈량이라는 그런 사람을 부하로 뒀었기 때문에 유비가 더욱 빛날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합니다. 여기 삼국시대 황제라고 나오는데 중국의 역사, 중국의 역사를 이렇게 들어가려면 한이 없겠죠.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이제 대략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선진 시대가 이제 황하문명 시대고, 이때가 동주, 서주, 춘추 전국 시대다. 그리고 그 다음이 진나라 시대, 그 다음에 진한 시대인데 초한 쟁패기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한, 한이 나오고 신현한이 나옵니다. 후한이 나오고 이 삼국, 한나라가 가고 삼국시대가 열리는데 이 삼국시대가 바로 위촉한 오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갈량이나 유비는 이 촉한을 유비라는 사람은 지금 유비를 내가 하고 있잖아요. 유비 황제는 촉한을 개국한 사람이다. 촉한을 건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비 황제는 촉한을 개국하고 그 제갈량은 그 유비 밑에서 충성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가 진나라, 서진, 동진 5, 16국. 그 다음에 도래하는 게 이제 남북조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수당 시대가 도래하죠. 그 다음에가 5대 10국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 다음에 송원 시대가 도래하고요. 여기 송원 시대에 와서는 이제 몽골 제국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명청 시대가 도래하죠. 그리고서는 청나라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가 민국 시대가 도래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적인 그런 현대 국가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비는 서기 161년 7월 16일 날 출생을 했다. 이것이 양력이고요. 음력으로는 6월 7일이라고 합니다. 6월 7일. 후한 유주 탁군 탁현 누상리에서 태어났다. 여기가 어디냐면 현재
허베이성, 바오딩시, 조조우시, 임과둔진, 대수루 상촌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허베이성, 여기서 이게 중국의 지도인데 여기 그 빨간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가 허베이성입니다. 여기서 그 유비 황제가 태어났다 이 말이죠. 즉위는 황제로 올라선 거는 서기 221년 5월 15일 59세에 황제가 되었다. 촉한 익주 촉군 성도 무담산 남쪽. 여기 어디냐면 현재는 스촨성 청두시라는 겁니다. 청두시. 그 사망은 서기 223년 6월 11일에 61살로 사망했다. 사망지는 촉한 익주 파동군 영안현 백제성. 여기 현재는 어디냐면 충칭시 펑제현 바이디진이라는 곳에서 사망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묘는 해릉에 있다. 해릉. 여기가 그 유비 잠깐만요. 중국 스촨성 청두시 무후사에 있는 촉한의 초대 황제인 소열 황제 유비 능묘. 유비의 묘는 해릉이라고 불린다. 이곳은 유비의 능묘이지만 동시에 그의 신하인 제갈량의 사당이기도 하며 유비 외에도 관우, 장비 등 그와 생사고락을 같이 한 촉간의 신하들 역시 같이 기리는 장소이기도 하다. 두보의 고백행이라는 시에도 나오듯이 이미 당나라 이전 시기부터 유비 묘와 제갈량은 같은 사당에 모셔져 있는 것 같다. 북쪽에 위치한 본당을 중심으로 남쪽을 향해 하나의 축을 이루는 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유비 황제의 묘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근데 여기 이제 유비 황제의 묘가 있는 곳인데 여기에 제갈량 사당까지 있다는 거죠. 여기 사진에 나오는 현판들은 모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읽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 나온 무덤묘가 아니라 사당묘자이며 조상이나 여러 훌륭한 성인의 신주, 영정 등을 모신 사당이란 뜻으로 종묘 사직할 때 붙이는 바로 그 글자다. 해석하면 한소열제 사당, 묘당이라는 뜻이다. 한소열묘.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 나간다는 거죠. 한소열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위 기간은 황제로 통치했던 기간은 서기 196년서부터 219년 7월까지다. 그리고 후한의 한중왕은 219년에서 7월, 221년에서 5월 15일까지다. 이렇게 되네요. 촉한의 황제. 촉한의 황제로 집권한 것은 서기 221년 5월 15일에서 서기 223년 6월 10일까지 집권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소열제상 그 이제 유비의 초상화라는 거죠 이게. 근데 여러분 이 초상화를 말이죠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를 유비가 진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기 200년대는 이 사람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초상화 그런 기술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나의 그 상상도라고 해도 되겠어요. 중국 후한말과 삼국시대 군벌로 촉한의 개국군주이자 초대 황제이다. 촉한의 개국군주다 이 말이죠. 이름과 칭호, 널리 알려진 유비 현덕이라는 표기는 일본 이외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를 한국에서 쓰는 것도 일본에서 유래한 것이다. 요시카와 에이지 삼국지가 60, 70년대 한국으로도 번역되어 들어왔는데 한자로 성 두자 플러스 이름 두자를 기본으로 쓰는 일본인답게 유비 현덕,
관우 운작으로 네 글자를 맞춰 이름을 풀어서 표기하는 등의 오류를 저질렀다. 별개로 제갈량을 제갈 공명으로 표기하는 것은 오류가 아니다. 성인 제갈과 자인 공명을 합쳐 제갈 공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은 표기이기 때문이다. 유비 현덕은 굳이 따지자면 제갈량 공명이라고 쓴 것과 같다. 실제로 일본에서 나온 고에이의 삼국지 영걸전, 공명전 등에서 제갈량 공명으로 등장한다. 그러니까 뭐 제갈 공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만 제갈량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이죠. 연의 본문에서는 유비, 유현덕, 현덕, 유황숙, 한중왕, 선주, 소열제 등의 호칭으로 그를 가리킨다. 이런 모습이 미디어에서 드러나는 것이 과거의 코에이 삼국지 시리즈 삼국지2 공명전과 범우사판 삼국지인데 전자는 일본식으로 네자에 맞춰 표기하고 후자는 대만판의 번역이라 유현덕, 관운장, 관, 공 등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중화권에서는 자와 이름을 다 같이 소개할 때는 성은 유, 이름은 비, 자는 현덕이라고 각 하나씩 쓰거나 줄여서 부를 때에는 유비 또는 유현덕이라고 부르지 한 번에 이름과 자를 같이 하여 유비현덕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단적으로 중국의 삼국지 드라마에서는 아예 자막에 이름을 넣고 자는 따로 표기한다. 즉 유비를 소개한다면 유비자현덕이라고 소개하는 것이다. 예컨대 유비를 부를 때는 헌제처럼 윗사람은 유비라고 부르고 동급인 다른 군주들은 현덕이라 부르며 아랫사람은 유예주, 유좌 장군, 예주 자삼의 좌장군을 제수받은 적이 있으므로 관직명으로 부르고 현덕궁이라고 자의 높임말을 쓰는 것은 오류이다. 즉 종합하자면 가까운 사이라면 그냥 현덕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직책명인 유예주, 유좌 장군, 유황숙 등 직책으로 부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물론 한중왕이나 촉한 황제로 올랐을 때는 전하, 폐하로 불렀다. 고대 중국에서는 성인이나 부모, 조상, 군주 등의 이름과 같은 한자를 쓰지 않음을 예로 여겼고 발음도 하지 않았다. 이를 피휘라고 부른다. 피휘할 대상은 아니더라도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무례한 짓이었다. 대놓고 면전에다 이름을 부르면 모욕도 그런 모욕이 없다고 했다. 자를 고의 삼국지 시리즈에서는 친한 사람끼리 부르는 이름이고 실제로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는데 자야말로 친하지 않은 사람끼리 이름을 부르지 않기 위한 또 다른 이름이었다. 요컨대 이름이야말로 친한 사람들끼리 부르는 것이다. 여기서 친한 사람이라고 하면 친구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 등 그야말로 혈연 관계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다. 또한 공식적인 문서에는 이름의 인물을 쓴다. 다시 말하자면 벼슬과 자는 같이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중국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조선도 그랬어요. 조선도 왕이 되잖아요. 왕으로 즉위하면은 그 순간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름이 이승열이잖아요. 이승열이가 예를 들어서 왕이 됐다. 왕으로 즉위를 했다 하면 그날서부터 이승열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렇게 이제 평범한 사람들끼리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 황제나 임금한테는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도 그랬어요. 근데 중국도 그랬다는 얘기죠. 일단 황제가 되면 그 사람이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고죠.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예전과 같은 그런 임금이 통치하는 전직 국가도 아니고 지금은 완전한 민주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도 이름을 부르고 하는데 예전에 임금이 통치할 때는 그렇지 않았다고죠. 그래서 그게 아마 예전에 임금은 말이죠. 임금은 하늘이 내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내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하늘이 내린 사람을 어떻게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임금으로 즉위하는 즉시 그 사람의 이름은 부르지 않는다고죠. 그리고 성자를 하면 존중의 의미 있고 그냥 벼슬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성 플러스 벼슬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을 존중하는 지칭이라고 한다. 이는 현대 한국에서는 좀 다른 부분으로 김 사장님, 김 교수님보다는 김철수 사장님, 김철수 교수님 쪽이 더 격식 있게 느껴지는 것이다. 과거에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름은 거의 부르지 않았고 대부분 자나 호, 직위를 붙이는 게 일반적이었다. 현대에는 자, 호 등이 사라지고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게 되니 남의 이름을 생략하는 것이 더 비격실하고 여겨지는 것일 뿐이다. 유비 이름인 비에는 근신하며 준비한다는 뜻이 있다. 대대 예기, 소변 편에는 이를 경계해 근심하지 않는 것을 지비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다른 의미로 역경, 기사의 역의 글됨이 광대에 그 속에 전부 갖추고 있다 해서 볼 수 있듯이 완전하다. 모두 갖추고 있다는 뜻이 된다. 그래서 이 비라는 것은 말이죠. 준비한다 할 때 이런 글자를 쓰죠. 그래서 이 비는 말이죠. 모든 것을 전부 갖추고 있다 이런 뜻도 있다는 거죠. 완전하다. 완전하다 모두 갖추고 있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글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비자는 더 특별하고 무게감도 있다. 유비자는 현덕이다. 노자의 도덕경에서는 현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노자의 도덕경의 그 현덕, 그러니까 유비임금을 하는 유비임금을 말하는 그런 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낳고도 소유하지 않고 행해도 그 공에 의지하지 않으며 길러도 주저하지 않는 것을 이르러 현덕이라 부른다. 이런 얘기죠. 낳고도 소유하지 않고 행해도 그 공에 의지하지 않으며 길로도 주저하지 않는 것을 이르러 현덕이라 이른다. 이게 말이죠. 이 얘기가 참 뜻깊은 얘기인데 이 얘기가 현대 그 민주국가에 걸맞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민주국가가 대통령이 국가를 통치하긴 하지만 소유하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통치는 하지만 그 국가를 자기 소유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지금 북한은 어떻습니까? 또 이제 북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북한은 김실가가 북한을 자기 개인 소유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통치하지만 소유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와도 일맥상통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치는 하되 소유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민주국가의 권력이다 그거죠. 간단하게 해석하면 현덕에는 세 가지의 상태가 있다. 첫째, 낳고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생이부류이다. 즉 자신이 심은 사과라도 혼자 소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눈다는 뜻으로 자신이 깨달은 이치를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눈다는 것이다. 둘째, 행해도 그 공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위이불이다. 위이불시다. 즉 내가 한 일이라 해도 자랑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겸허하게 행동하며 과장에 늘어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장이부재이다. 여기서 재는 주관을, 장은 작년을 뜻하는 말로
권위 있고 존귀한 위치에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권한을 이양하고 부여할 줄 안다는 뜻이다.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 해도 자랑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겸허하게 행동하며 과장에 늘어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 이런 규절이 나오는데,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야. 내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인데 어느 데 가서 시험을 쳤는데 수석 합격이 됐어. 그러면 야,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수석 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기독교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내가 수석 합격을 했어도 내가 똑똑해서 수석 합격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은덕으로, 하나님 예수님 은덕으로 내가 수석 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내가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서 수석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잖아요. 이게 그런 식의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영광을 다른 데로 돌린다 이거죠. 영광이나 행운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돌린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다 이런 얘기죠. 유비의 다양한 호칭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비, 본명, 실제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이른바 전근대 중국과 한국에서는 상대가 미성년자이거나 평민, 노비가 아니고서야 함부로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매우 무례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형제 자매 간에도 이름을 부르지 않았으니 따라서 유비놈이라든지 내 이놈 유비라는 식으로 적이 더 많이 썼다. 유비 자신이 황제와 같은 윗사람 앞에서 또는 윗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글에서 자신을 지칭할 때도 비라고 자기 이름을 직접 불렀다. 자신을 낮추는 겸양의 표현이다. 자현덕이라는 그의 자는 도덕경 열정에서 따온 어휘로 여겨지며 이를 풀이하자면 우주에 드러내지 않는 채 만물을 다루고 변화하게 하는 깊은 도리, 묘한 덕 또는 매우 깊은 덕이라는 뜻이다. 이 현덕이라는 그것도 도덕경에서 따온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현덕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거냐면은 드러나진 않지만, 세상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도리, 뭐 이치, 이런 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죠. 유현덕, 성 플러스 자, 딱히 벼슬이 없을 때는 이 호칭이 자주 쓰였다. 귀 큰 놈, 적대군주가 유비를 욕할 때 부르는 이름, 여포가 죽기 직전 부르는 이름이다. 예를 들어 여포의 유언이 있다. 이 유비 황제가 귀가 큰 사람이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귀 큰 놈이라고 이제 적대 국가 황제가 유비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적국의 황제가 유비를 귀가 큰 놈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비 황제가 이 귀가 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비슷한 별명으로 당나귀같이 귀가 큰 자, 돗자리나 짜던 촌놈 등이 있다. 유예주, 도겸 조조가 상표하여 예주목을 벼슬로 받았을 때의 호칭. 중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지방권을 역임했거나 역임하고 있는 자는 성씨와 그 지방의 이름을 부르곤 했다. 덧붙여 유비가 자주 있던 소패는 예주 패국 패연으로 추정된다. 바리에이션으로 예주, 자사님이라는 뜻이 사군도 확인된다. 논영회에서 조조가 유비를 부를 때 사용한 단어이다. 그 다음에 유황숙, 연희에서 헌제와 만난 다음 족보를 뒤져보고 황제의 숙부벌이라 하여 붙은 호칭이다. 주로 아군 측에서 유비 혈통을 높이려는 뜻에서 자주 쓴다. 당연히 역사적으로 쓰인 적이 없다. 사실 연희에서 유황숙, 유황숙안이
유비가 혈통 팔아먹고 다니는 인물로 여겨질 때도 있었는데 사서에서 유비 혈통에 대한 얘기는 그가 중산 정왕 유승의 아들 유정의 후예라는 게 짧게 언급되는 정도다. 황실에서 전한대에서 갈라져 나온 유비와 달리 후한대에서 갈라져 나온 유엽 같은 인물도 딱히 혈통덕을 본 게 없다는 걸 감안하면 당시 평민 출신인 유비가 이걸로 딱히 대접을 받았을 확률도 희박하다. 헌재가 의대조 사건 때 그를 포섭한 이유는 그가 조조에게 대적하는 실력자여서 여치 천수를 따지기도 힘들 만큼 희미한 혈통 때문이 아니다. 물론 나중에 유비가 칭제할 정도로 세력을 키운 이후엔 유시성이 명분면에서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 아무리 먼 반계라 해도 확실한 유시고 확실히 한태조의 후예이긴 하니까 실제로 유비 적들도 유비가 황족 사칭자라는 공격은 한 적이 없다. 심지어 유비 숙적이던 조조차도 말이다. 좌장군 유비가 한중왕에 스스로 등극하기 전 조정에서 정식으로 받은 최고 관직은 자장군이다. 출처는 노숙전, 오서인용 주석 관우의 말, 사실 과거나 현재나 직함이 있을 경우 그를 붙여 호칭하는 게 일반적이라 그 사람의 행적을 조명할 때나 어떠어떤 지위를 거쳤다고 적는 거지 그렇게 불렸다는 출처를 표기하라거나 그것들을 일일이 불렸던 호칭이라고 열거하는 건 의미가 없다. 한중왕, 한중왕에 오른 뒤에 쓰인 이름이다. 선조 촉간에 앞선 군주라는 뜻, 정사 삼국지에서 쓰인 호칭이며 삼국지연의에서도 유비가 황제로 즉위하여 촉간을 건국한 후에는 해당 표현이 쓰인다. 성 플러스 선조라고 해서 불린 적이 있는 듯하다. 북송시대의 기록 가운데 삼국지를 소재로 한 연극을 보고 한 농부가 의자를 머리에 쓴 다음 유선주 같지 않느냐면서 장난을 쳤다는 것이다. 유의 정통성을 이은 친나라의 사가인 진수가 촉간을 꽤나 존중했음을 나타내는 칭호다. 유비의 뒤를 이어 촉간의 황제가 된 유선은 후주라고 불린다. 28분을 경고하였습니다. 소열제 시호 플러스 제를 붙여서 황제로 취급한 것, 정통성을 인정하여 가장 높이 평가하는 호칭이다. 물론 시호이므로 생전에 저렇게 불린 적은 없다. 소열, 한소열제는 떼고 시호만 부르는 명칭이다. 한국에서 조선시대 왕들을 부를 때 보통 묘호를 부르듯 조선시대 유비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면 시호인 소열로 부르는 기록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음흉한 놈, 사기꾼, 배신의 달인, 유통수, 당나귀 귀, 촉가들이 종종 쓰는 호칭, 물론 촉가가 아니어도 촉받을 사이에서도 자주 섞인 말로 쓰는 경우가 있으며 개중 음흉한 놈이라는 호칭은 유서의 종국도 대놓고 부를 만큼 그 유서가 깊다. 그러니까 이제 적국에서 이제 유비 황제를 이렇게 욕을 하고 그랬다는 거죠. 유비가 음흉한 놈이다. 당나귀 귀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유패왕, 유비 패왕설에서 기인한 명칭, 인터넷상에서 많이 쓰인다. 여기 보면 당나귀 귀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 이승열이가 말이죠. 내가 이 당나귀 귀입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은 보면 이게 귓볼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게 뭐라고 하잖아요. 이 귓볼이 이렇게 막 크게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난 이건 그렇지 않고, 삐죽하게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당나귀 귀입니다. 잘 보세요. 당나귀 귀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내가 이런 머리를 짧게 깎습니다. 이렇게 귀가 환히 드러나도록 머리를 짧게 깎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내 나이에 여자한테 잘 보인들 내가 뭘 하겠어요. 여자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가
장가 간다거나 그런 일은 없잖아요. 이제는 내가 그 저녁 노을 지는 그런 그 황혼길의 사람이니까 이 나이에 내가 여자들한테 잘 보여서 결혼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귀를 다 이제 드러내놓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내가 그 나이가 젊었을 때는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 귀를 항상 덮었어요. 그러니까 이 옆머리를 이렇게 좀 길러가지고 귀가 한 반쯤 덮이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짧게 깎지 않았었어요. 왜냐면은 귀가 당나귀 귀라 그랬던 거예요. 보세요. 당나귀 귀잖아요. 위로 삐쭉 올라갔다 그러죠. 그래서만 이 관상 보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 재미난 얘기를 또 해드리겠어요. 이 관상을 보는 관상쟁이들은 이 당나귀 귀를 별로 좋지 않게 보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이 귀가 위로 삐죽하게 올라간 당나귀 귀를 가진 사람은 관상적으로 볼 때 별로라고 보는가 봐. 어쨌든 간에 이 유비는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당나귀 귀를 가졌어도 한 국가를 다스리는 황제까지 됐잖아요. 한 국가를 다스리는 황제까지 됐으니까 사주야 좋은 사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나는 한 국가를 다스리는 임금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혼자 늙어 죽게 생긴 사람인데, 이 관상 보는 사람들이 이 당나귀 귀를 가진 사람을 별로 썩 좋지 않게 보는 모양이더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귀가 삐쭉 올라가지 말고, 이 귓볼 있잖아요. 이 귓볼이 이렇게 밑으로, 여러분 그 절간에 가면 부처님 있잖아요. 부처님 상을 한번 보시죠. 부처님이 이렇게 귀가 이렇게 아래로 쭉 귓볼이 늘어졌잖아요. 그렇게 이 귓볼이 두툼하게 아래로 늘어진 사람이 재물이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재물이 있고 노년기 팔자가 좋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귀를 가진 나같이 이렇게 당나귀 귀를 가진 사람은 재물운도 없고 말년 팔자도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여튼 이 당나귀 귀는 이 관상 보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내가 완전히 이제는 결혼을 포기한 나이니까 내가 이렇게 귀를 100%다 드러내놓지, 예전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은 꼭 머리를 길러가지고 이걸 귀를 반쯤 덮었습니다. 내가 당나귀 귀라고 그래서요. 근데 바로 이 유비 황제가 이렇게 이승열이처럼 당나귀 귀였었다 이 말이죠. 유패왕, 유비 패왕설에서 기인한 명칭, 인터넷상에서 많이 쓰인다. 누상촌, 돗자리파 두목. 유비군이 기본적으로는 임협의 성격이 강했게 나오는 말이다. 실제로 토사구팽만 빼고 한고제의 유방과 흡사한 부분이 많다. 은근히 한국 인터넷상에서 많이 쓰인다. 실제로 이문열 평력 삼국지에서는 유비 기반 세력을 탁군 저잣거리 유협 집단으로 해석한 뒤 도원결의 부분을 2차 창작으로 적어놓았다. 그 다음에 생애가 나옵니다. 아니 여기 들어가 보니까 아주 자료가 또 많네요. 내가 유비는 자료가 얼마 안 된다고 했던 걸 이제 정정하겠어요. 유비에 대한 자료가 여기 많이 나옵니다. 여기 생애를 클릭하고 들어가 보니까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비의 생애를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유비 혈통은 유비 혈통 참고, 유비는 161년 음력 6월 7일 동한 유주 탁군 탁현에서 유홍의 아들로 태어났다. 탁현은 삼국지연에 의해서 누상촌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누의 치기에 사용하는 뿡나무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이곳은 현재의 허베이성 바오딩시의
현급시 조저 우시로 현 베이징 남서쪽에 인접해 있다. 21세기엔 이곳이 중국의 수도권이지만 이 시대 요소 일대는 그저 변방 외국이었다. 그래서 여기가 허베이성 바오딩시가 현재는 아주 중국의 수도권 지역이지만 이 유비 시대에는 여기가 아주 외딴 변방 외곽 지역이었다 그죠. 유주는 삼국시대 공순찬이 유우에게 빼앗았고 원소가 공순찬을 무너뜨린 뒤 차지하고 원희를 유주목으로 임명한 하북 사조 중 하나였다. 원소 사후 원씨가 조조에게 멸망한 뒤에는 위나라의 영역이 된다. 성장 36분을 경고하고 있네요. 유비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잃었으며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아버지를 잃었다. 그죠? 형제 자매에 대한 기록이 일치 없는 것으로 보아 외동이거나 형제들을 모두 일찍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유비는 홀 어머니와 함께 돗자리를 짜고 신발을 팔면서 생계를 이었다. 자치통감에서는 대놓고 소고빈이라고 해서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가난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가난하게 자랐다. 그래서 홀 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돗자리를 짜고 신발을 만들고 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며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비 집 앞에 있는 뽕나무는 매우 커서 황실이 술의 덮개처럼 보였다.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 이 나무를 괴이하고 범상찮게 여겼다. 탁군 사람 이정은 유비 집 앞을 지나가며 이 집에서 필시 귀인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유비 집 앞에는 아주 큰 뽕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유비의 집을 어느 날 어떤 사나이가 이제 지나갔는데 이정이란 사람이 어린 유비가 사는 집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니 이 집에서 앞으로 큰 인물이 나오겠는데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앞날을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언이 맞았잖아요. 그 사람이 황제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정은 유비 집 앞을 지나가며 이 집에서 필시 귀인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미래를 알아맞히는가 이걸 좀 봅시다. 유주 탁군 사람으로 유비의 집 남동쪽 모퉁이 울타리 위에 뽕나무가 높이 자라 5장 남짓 되었는데 이를 멀리서 바라보면 잎과 가지가 무성해 마치 술의 덮개처럼 보였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나무를 괴이하고 범상치 않게 여겼다. 이때 이정은 이 나무를 보고 이 집에서 귀인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에 연재된 김동성 평력 요시카와 에이지 삼국지에서는 노나라 지역 출신의 술장수로 하얀 사냥의 등에 2개의 술병을 싣고 다니며 유비 집 앞에 이르면서 유비를 보고 어질게 생겼다고 했다. 사냥을 친자식처럼 길러 환갑잔치 때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며 술을 팔다가 탁현으로 오는 와중에게 황건적의 협박으로 술이 모두 털렸다. 유비 집 앞에 있는 뽕나무를 보고 영목이라 하면서 그 집에서는 반드시 귀인이 나온다고 했으며 이 집의 주인은 깜짝 놀랄 만큼 신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정은 항상 떠돌아다니면서 때때로 양을 이끌고 술에 취해 저잣거리에 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정을 선인으로 생각해 양선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이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었냐면 여러 고장을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양을 기르면서 여러 고장을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이정이었었는데 그 이정이가 유비가 태어난 집을 지나가다가 이 집에서 앞으로 큰 인물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견을 했다는 거죠.
유비에게는 사냥을 축하의 뜻으로 주겠다고 했으며 사냥을 제단에 바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독에 술을 넣고 사냥을 잡아 그 피를 산단에 바치고 그 고기는 가마에 넣어달라고 하다가 양을 놓아둔 채 호련히 떠났다. 소설 조자룡 하북제패에서는 유비와 관웅의 지시로 뽕나무에서 귀인이 나온다는 이야기와 중산 정황에 대한 얘기를 퍼뜨린 것으로 인해 유비 영모 혐의가 씌워지면서 체포되자 이를 모두 실토하고 참수당했다. 조자룡. 이 조자룡이도 참 언젠가는 내가 해야 되겠죠. 예전에 돈을 지금 이제 여기서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41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일요일 날이니까 이제 더 이상 녹화가 없고요. 다음 주에 가야 또 녹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여기 유비는 어린 시절 아이들과 함께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